지구에는 한 걸음만 잘못돼도 두 번의 기회가 전혀 없는 위험한 지점이 존재한다. 그곳의 도로는 가파른 절벽에 꼭 붙어 있고 다리는 위험한 낭떠러지 위에서 흔들리며 좁은 산길은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활화산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독성가스가 퍼지며 장렬하는 열기와 깊은 물 그리고 혹독한 황야는 살아남기를 보장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자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들을 탐험한다. 여기서는 매 발걸음마다 용기가 시험되고 하나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하며 모험과 재난 사이의 경계가 놀라울 정도까지 얇다. 페어리 메도우즈 로드는 생명과 심연 사이의 경계가 인치 단위로 측정되는 위험한 길이다. 이 길은 겁이 없는 이만을 위한 전설이며 수직 절벽을 손으로 깎아 만든 자갈도로는 너비가 10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드레일 없이 차바퀴가 가장자리 위를 바로 달린다. 짧은 구간이 9마일도 채 안 되는 여정에서 숨막히는 더위가 사라지고 높이가 1800피트에 이르는 고지대로 급격히 상승한다. 압력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엔진이 울부짖고 귀가 툭 튀는 느낌을 주며 바위 절벽이 시야를 가려 앞길이 산에 부딪히는 듯하거나 깊은 협곡으로 내려가는 착각을 만든다. 이때 엔진은 고도에 따른 공기 밀도 감소로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운전자는 귀가 툭 튀는 듯한 압력 변화를 몸으로 느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뒤로 돌아갈 수 없으며 회전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뒤로 돌릴 수 없다. 느슨한 자갈은 자연의 거친 힘에 쉽게 미끄러져 이곳을 장엄함과 극한 공포가 뒤섞인 소리 없는 교향곡으로 만든다. 자갈은 바람과 비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돌 조각이 흩어져 소리를 만든다. 이 길의 메인치는 인간의 순수한 의지가 차가운 산의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길을 운전한 지역 주민들은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고 오직 다음 미터와 다음 순만이 보인다고 말한다. 산은 용기나 기술을 가리지 않고 현재 순간만을 인정한다. 한순간이라도 집중을 놓치면 심연이 바로 다음 희생자를 삼는다. 살아서 정상에 오른 여행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일상과 원시적인 실제 사이를 건넜다는 종교적 변화를 경험한다. 쿠안디스키 다리는 전설적인 철도 노선에 잊혀진 폐허였으며 자동차를 위한 완공을 마치지 못했지만 무모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도전이 된다. 바닥은 포장되지 않은 수천 개의 부패한 목재 침목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거대한 가시밭처럼 서스펜션을 시험한다. 운전자는 갑자기 바퀴 밑에 나타나는 위험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직접 목재 판자를 휴대해야 한다. 이 외로운 여정에서 승객들은 스포터가 되어 한 걸음씩 내려가 바퀴가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가장 숙련된 운전자조차 바람에 차가 강물로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차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부패한 목재와 인간의 생존 본능만이 생과 사를 가르는 위험한 내기이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구조물은 신음하며 차량 차체와 승객의 뼈까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금속과 목재가 맞부딪히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 탑승자들의 귀에 깊이 스며든다. 역사가들은 재정 파탄으로 철도 건설이 중단돼 이 골격만 남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그 시기에 지역사회는 급격히 쇠퇴했으며 남은 구조물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신비로워졌다. 수십 년 동안 아래강은 흐르고 물이 오르내리며 목재 지지를 끈질기게 침식시켰다. 강물은 계절마다 변동을 거듭해 다리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침식시키며 목재는 물에 젖어 더욱 부패한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인간 의지가 물질의 붕괴 의지를 이길 수 있는지 묻는 자연의 철학적 시험이다. 이 시험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등한지를 보여준다. 성공적으로 건넌 사람들은 그 후 이상한 정적을 느낀다. 그 정적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느낌을 주며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후사이니 현수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다리는 안전한 교통구조라기보다 죽음의 함정처럼 보인다. 공기역학적 설계가 없는 바람 터널 협곡에 자리 잡고 있어 바람이 울부짖을 때마다 다리는 흔들릴 뿐 아니라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움직인다.
썩어가는 바다 판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보임자는 갈라진 틈을 통해 격렬한 강물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다. 계곡의 강한 흡입 효과와 다리의 긴 길이가 결합돼 반대편이 멀리 떨어진 듯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스러운 착시를 만든다. 다리는 약 100피트 높이에 매달려 있으며 아래의 물은 자유낙하하면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 블록처럼 변한다. 관광객은 두려움에 몸을 숙이며 건너지만 현지인들은 손잡이 없이도 무거운 짐을 차분히 옮긴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부분적으로 교체된 적이 있지만 옛 버전의 부식된 로프와 부러진 판자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위험을 경고한다. 인근 마을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며 가방이 튀는 소리와 함께 주저없이 발을 디뎠다. 그들에게는 아래의 협곡이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외부인에게는 입구에 서서 판자 사이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인간뇌에 깊이 새겨진 추락 공포가 폭발해 이성을 설득해도 왈종밀 수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로프와 판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나가는 이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전한다. 관광객들은 강한 바람에 몸을 꼭 굳히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끈에 매달린 듯한 불안을 안고 나아간다. 화산은 하늘 아래 가장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성한 장소는 수직 절벽으로 세상과 단절돼 있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두려움은 7,000피트가 넘는 높이와 사람을 날려버릴 강력한 흡입바람, 그리고 바로 아래 3,281피트가 넘는 깊이의 심연 때문이다. 절벽에 느슨하게 못으로 고정된 너비 12인치 목재 보도길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물어 떨어지는 위험을 안겨준다. 좁은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줄은 푸른 하늘을 나는 거대한 석영의 등처럼 보이며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용의 등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정복 여정에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바위에 새겨진 계단도 있어 등반자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몸을 지탱해야 한다. 어둠은 매년 100명이 사라진다는 소문으로 이 장엄함을 뒤덮어 죽음을 정복하려는 이들을 끌어당긴다. 도교는 이 산을 2000년 넘게 신성하게 여기며 옛 은둔 숙녀들은 가장 위험한 구간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절벽 옆 사원에 거주했다. 수세기에 걸쳐 순례자들이 새긴 석비가 가장 좁은 통로를 따라 늘어서 있어 성공한 이들의 조용한 증언이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침묵의 기념비가 된다. 현대에는 가장 노출된 구간에 안전 체인이 추가됐지만 강풍에 휘청이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위안에 불과한다. 이 산은 신도든 모험가든 구별하지 않고 거친 고대의 얼굴을 오르는 모든 영혼에게 같은 무심한 압박을 가한다. 산의 정상에서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풍경이 펼쳐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준다. 등반을 시도하는 이들은 종종 바람에 몸이 흔들리며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라공고 화산은 장엄한 성충 화산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잔인한 살인기계이다. 물처럼 흐르는 용암은 시속 62마일의 속도로 급경사를 달려내려가며 가이드조차 오프로드 차량조차 살아남을 희망을 남기지 않는다. 진짜 악몽은 분화구가 아니라 산계석을 찢는 거대한 압력이다. 수백만 톤에 달하는 용융암 속에 어떠한 전조도 없이 갑자기 하강하고 용암이 너무 유동적이라 진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과학자들은 탈출에 무력해진다. 흐린 밤에 끓는 용암 호수의 빛이 하늘을 비추면 피처럼 붉은 후광이 넓은 대지를 음산하게 물들인다. 그 위험한 경계선 바로 옆에서 관광객들은 절벽 가장자리에 목재 오두막을 세우고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청한다. 2002년 분화 때 용암강은 고마시로 직접 흘러들어 주택과 상점을 파괴하고 수십만 명을 몇 시간 만에 이주시켰다. 화산은 활발한 틱턴 균열의 교차점에 위치해 주변 집안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같다. 화산 토양은 비옥해 풍요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파멸의 위험을 품고 있어 현지 주민들은 풍요와 파멸 사이의 잔인한 거래를 감수하며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재건한다. 과학자들은 지진계와 관측 장비를 설치했지만 용암이 너무 유동적이라 사전 경고 신호를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흐린 밤에 끓는 용암 호수의 빛이 하늘을 비추면 피처럼 붉은 후광이 광활한 대지를 음산하게 물들여 주변을 섬뜩한 어둠으로 뒤덮는다.
활동하는 지각 균열로 인해 주변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화산 주변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젠 화산의 숨은 위험. 이젠 크레이터는 푸른 호수 뒤에 지구 최대의 산성 호수를 품고 있다. 물에 빠지면 모든 생명을 녹여버릴 정도다. 밤이 되면 고압 황가스가 화씨 1112도까지 뜨거워지면서 푸른 불꽃이 유령처럼 흐른다. 그 불꽃은 황가스가 공기와 반응해 1112도 화씨의 온도에서 타오르며 어두운 화산 풍경을 푸른빛으로 물들인다. 바람이 바뀌면 유독한 연기가 얼굴을 뒤덮어 숨을 쉬면 마치 불을 들이마신 듯 폐가 타오르고 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조여지는 느낌이다. 여기에서는 고온 가스가 도자기 파이프를 타고 흘러져 빨간 액체가 되고 다시 밝은 노란 암석으로 굳어 죽음의 냄새를 머금는다. 독성 연기 속에서 광부들은 기계 없이 맨 어깨로 일한다. 몸무게가 132파운드 이하인데도 198파운드까지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특수부대 병사가 전투에서 견디는 몸무게보다도 더 가혹하다. 그들은 하루에 수차례 198파운드에 달하는 짐을 운반하며 체력적으로 특수부대의 훈련을 능가한다. 광부들은 새벽에 분화구로 내려가는데 이는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이 눈에 띄어 작업 조명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년간 황가스에 노출돼 폐는 실제 연령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되지만 경제적 이유로 매일 다시 내려온다. 안전거리에서 보면 눈부시게 푸른 호수는 용해된 미네랄과 산이 고농도로 섞인 결과이며 물에 닿은 물건은 몇 시간 안에 녹기 시작한다. 호수의 청록색은 물에 녹아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강산의 조합으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독특한 색이다. 그레이트 블루홀은 우주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푸른 눈동자처럼 보이며 주변 청록색 물과 강렬히 대비됩니다. 이 분화구는 1000피트가 넘는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산호벨트가 자연 울타리처럼 안에 잠자는 괴물을 보호합니다. 고요한 아름다움 아래 깊은 곳에는 300피트 깊이에서 독성수소 하완가스의 조밀한 벽이 존재해 생과 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경계가 됩니다. 심연 바닥에는 수천 개의 대합 껍질이 우연히 떨어져 모래 위에 갈라진 자국을 남기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원한 어둠은 공격적인 황소상어의 서식지이기도 하여 깊은 구덩이에서 숨겨 사냥과 공포를 퍼뜨립니다. 질소마취 현상은 다이버를 극심한 환각 상태로 이끌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게 합니다. 자크 쿠스토는 1971년에 이곳을 잠수하고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5곳 중 하나라 선언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햇빛이 닿는 구역을 넘어 완전한 어둠으로 내려갈수록 쌓이는 심리적 압박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질 구조는 해수면이 낮았던 만년 전 건조 석회암 동굴이었으며 빙하가 녹고 해양이 상승하면서 천장이 붕괴되어 고대 지구로 이어지는 완벽한 원형 포털이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닥의 퇴적층을 연구하며 수천 년에 걸친 기후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쓰인 역사가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만 읽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수심은 300피트가 넘어가면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다이버들은 깊은 정적과 압박을 느낍니다. 수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오르고 동굴 천장이 무너져 현재 완벽한 원형 구멍이 형성되었습니다. 퇴적층은 고대 기후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곳은 다이빙을 위한 극한의 장소로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이버들이 탐험을 꿈꿉니다. 스텔비오 고개는 해발 9,000피트에 있어 공기가 27% 얇아 인간 배와 자동차 엔진이 산소를 갈구한다. 9,000피트는 약 600m에 해당한다. 도로는 영원한 빙하 옆을 달리며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 응추관계가 형성돼 아스팔트를 기름처럼 미끄럽게 만든다. 응추관계는 빙하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형성돼 시야를 수십 미터까지 제한한다. 급커브가 좁아 긴 차량은 회전 중에 경사면에서 뒤로 물러나야 한다. 급강하 시 과열된 마찰로 브레이크액이 끓어 브레이크 페이드가 발생,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가 생겨 제동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 걸작은 19세기 초에 인간의 망치와 산만으로 5년 안에 완성됐으며 이후 수십 톤 콘크리트로 지속 보강해도
산은 언제든 바위가 흘러 도로를 삼킬 준비가 있다. 공사는 현지 노동자들이 매치와 삽으로 바위와 눈을 파헤쳐 진행했으며 일일 평균 작업량은 수백 입방미터에 달했다. 북쪽 접근로만 48개의 번호가 붙은 급커브가 있고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로 상승해 차량 엔진의 성능이 최적화된다. 수백 대의 모터사이클, 스포츠카 애호가가 전설적인 코너를 경험하려 찾아온다. 겨울엔 눈이 수미터 이상 쌓여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제설 차량이 눈을 끌어내어 도로를 정리한다. 눈이 녹으면 번호가 붙은 급커브 표지판이 흰눈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조지러 패스는 시적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경고이다. 이 고원은 눈보라가 끊임없이 몰아쳐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곳이다. 도로 전체의 90%는 보호 가드레일이 전혀 없으며 운전자는 심리적 극한에 직면한다. 3,300피트 깊이의 절벽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가 뾰족하게 솟아있어 트럭이 절벽에 매달릴 때 마치 작은 개미무리처럼 보인다. 여름이 되면 녹은 얼음 폭포가 도로 위로 쏟아져 차바퀴 아래 암석을 씻어내는 급류가 된다. 녹은 물이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을 형성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급류가 차체를 흔들어 운전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운전실 안에서도 급격한 기압 변화가 코피와 구토를 유발한다. 가장 무서운 구간은 급격한 커브로 버스의 뒤쪽이 절벽 위 공중에 매달렸다가 다시 도로에 잡히는 순간이다. 이 패스는 카슈미르 계곡과 라다크 지역을 연결하며 양쪽 주민에게는 겨울 눈이 몇 달 동안 차단하기 전에 식량, 의약품, 연료를 전달하는 생명선이다. 군사 차량이 정기적으로 통과하고 거대한 트럭과 시야가 차단되는 코너, 실수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촬영된 가장 충격적인 도로 영상들을 만들어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은 언제나 긴장 상태이며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일 이 길을 운전하는 현지인들은 무모함이 아니라 위험을 깊이 받아들이는 냉정한 운명을 갖는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현실을 안다. 라닝 절벽도로는 얇고 창백한 흉터가 수직 석회암 절벽을 가로질러 잔인한 기하학적 선처럼 새겨진 모습이다. 전혀 건설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파른 바위 위에 매달려 있지만 이 길은 존재한다. 이는 대체 방안이 전혀 없을 때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현대 기계, 폭발물 기술, 정밀 조사 없이 현지 마을 사람들은 망치와 조잡한 자가제 폭탄, 그리고 굳은 의지로 수년간 센티미터 단위로 바위를 깎아가며 이 길을 만들었다. 예석회암의 특수한 지질 구조는 도로 바로 위와 차량 지붕 바로 위에 돌출된 암석 선반을 형성한다. 그 선반은 마치 산 전체가 침입자를 삼키려는 듯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며 운전자는 위압적인 암벽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는다. 도로폭은 약 10피트에 불과해 양쪽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지나려면 매 인치마다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 300을 돌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너에서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앞에 오는 차, 양을 운전자가 인지하는 순간은 두 차량 사이 거리가 이미 16피트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이다. 그 위에 놓인 차량의 지붕까지 가려지는 암석 선반은 마치 산 전체를 휘어올려 침입자를 삼키려는 듯한 압박감을 더한다. 앞차의 엔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눈앞에서 바로 느끼게 되면서 반응할 시간조차 거의 남지 않는다. 이때는 상대 차량의 엔진 바람을 느낄 정도로 반응 시간이 거의 없으며 죽음은 언제든지 숨겨진 코너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장엄하고 무자비한 자연구조 속에서도 이 도시는 일종의 미친 걸작처럼 보인다. 모든 합리적인 논쟁을 무시하고도 존재하는 이 불가능한 성취는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절벽이 만든 차가운 아름다움을 동시에 드러낸다. 안데스 산맥위를 열기 상승 기류를 타고 나는 새의 눈으로 바라보면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로스 카라콜레스 고개는 마치 거대한 달팽이가 바람에 씻겨나간 거친 산비탈을 단단히 감싸는 모습처럼 보인다. 수십 개의 나선형 턱길이 층을 이루어 마치 인간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가 만든 거대한 계단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특히 수십 개의 턱길은 서로 겹쳐 무한히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처럼 보이며 운전자는 매 순간 급격한 좌우 전환을 강요받는다. 이 턱길은 세계에서 가장 극각도이며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구간으로 가장 숙련된 운전자라도 이곳을 통과하려면 극도의 집중과 용기가 필요하다. 고개의 최고점은 해발 15,000피트에 이르며 산소가 급격히 감소해 차량 엔진이 힘겹게 울리는 소리를 내고 차 안의 탄 승객은 어지러움과 두통,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고산병 증세를 서서히 느낀다. 겨울이 찾아오면 눈과 얼음이 도로를 완전히 비덮어 하얀 감옥 같은 풍경을 만들고 양쪽에 13피트 높이의 눈벽이 차갑게 서서 시야를 거의 차단한다. 이때 정지한 차량은 눈에 파묻혀 완전히 매몰될 위험에 처한다. 또한 이 도로는 불안정한 환태평양 화산대 위에 놓여 매일 지진과 두리락이 발생해 도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한 세기 이상 동안 국경에 서 있는 4톤 무게의 청동 예수상, 즉 그리스도 구세주는 양팔을 넓게 펼쳐 영적 수호자 역할을 하며 이엄난한 길이 요구하는 믿음과 해문을 상기시켜준다. 청동 예수상의 표면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며 넓게 펼친 팔은 마치 여행자를 보호하려는 듯 보인다. 이 고개의 급격한 턱길과 눈벽은 운전자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그 어느 순간에도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 고개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같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며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체감한다. 이 모든 요소는 여행자를 경계심과 경외심 사이에 놓이게 만든다. 난가 파르바트, 산은 살인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히말라야 서쪽 끝에 위치한 이 외딴 빈격은 고도 26,000피트 이상에서 죽음이 늘 도사린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직 절벽을 품고 있어 남쪽 경사는 기슭에서 정상까지 바로 솟아올라 기록적인 고도 차이 15,100피트를 만든다. 이 거대한 벽은 하늘 자체에 도전한다. 그 절벽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직각을 이루며 등반가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진다. 가장 극단적인 대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차가운 절벽 아래에는 푸른 초원과 소나무 숲이 살아 숨쉰다. 지형이 너무 가파라 등산객은 평평한 땅을 찾을 수 없어 절벽에 직접 걸린 텐트에서 추락을 두려워하며 잠을 청한다. 한 번의 능보라로 16명의 탐험팀 전체가 매장된 뒤 독일 등산가들은 이 산을 운명의 산이라 불렀다. 이들은 1953년 최초 정상 등정을 성공하기 전까지 그 경사에서 끔찍한 사망률을 겪었다. 산소가 부족한 이 죽음의 구역에서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다. 많은 생존자들은 폭풍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조용히 옆을 걷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한다. 이는 극한고도 등산가들 사이에서 잘 문서화된 심리 현상으로 절망에 맞서는 마지막 정신적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드라켄스버그 횡단은 포장된 길이 아니라 고대 형무암 용암층이 4,600피트 두께로 형성된 봉우리들을 가로지르는 생고 요정이다. 거리는 거의 150마일에 달하며 보급소 없이 반달 동안 자신의 짐을 등에 메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진행한다. 높이에 대한 공포는 수직 절벽에 매달린 철제 사다리에서 나타나며 울부짖는 바람은 뛰는 심장 박동과 경쟁한다. 그러나 진정한 적은 하늘이다. 청초만 번개가 열리는 산봉우리에서는 등산객이 피난처 없이 움직이는 번개봉이 된다. 밤이 되면 공격적인 비비소가 텐트를 짓고 남은 식량을 빼앗으려는 울부짖음이 들린다. 지금까지 55명이 주로 저체온증과 번개로 사망했으며 이곳은 부주의한 이들에게는 중단 없는 사형선이다. 드라켄스버그는 아프리칸스어로 용의 산맥이라는 뜻이며 남아프리카 고원의 동쪽 절벽을 이룬다. 이 지역 동굴에는 수천 년에 걸쳐 원주민 산족이 그린 가장 중요한 암각화가 보존되어 있다. 바로 그 수직벽이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풍화작용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해 인간 역사를 돌에 새겨두지만 접근은 진정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순다반스는 현실과 환상의 얇은 경계에 자리한다. 하루에 2번, 조수 40피트에서 23피트까지 상승하면 정글 전체가 일시적인 해저로 변한다. 물이 빠지면 땅은 수십억 개의 날카로운 공기뿌리가
도단한 거대한 못바늘 바닥이 드러나 실수로 발을 헛디디 이에 살을 찔러 넣는다. 햇빛에 반짝이는 진흙팽에는 실제로 죽음의 함정이다. 허리까지 물에 잠겨 영원히 빠져 올라오지 못하고 상승하는 조수의 먹이가 된다. 짠 염분이 섞인 물을 마셔야 하는 이곳 호랑이들은 극도의 흥분과 공격성을 보이며 세계 어느 호랑이보다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다. 석양이 지면 붉은 빛이 탁한 물에 반사돼 장엄하면서도 황폐한 풍경을 만든다. 인간은 절대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으며 안전한 보트에서만이 위협적인 야생을 관찰해야 한다. 땅에 한 걸음만 디디면 수십억 개의 날카로운 뿌리가 바로 살을 꿰뚫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걸친 순다반스 맹그로브 숲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벵골 호랑이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치명적인 호랑이 공격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이다. 이곳 호랑이들은 섬 사이를 헤엄쳐 사냥감을 찾으며 다른 서식지의 호랑이와 달리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어 인간이 들어서는 순간 호랑이의 조건에 따라 치명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조수의 급격한 상승은 정글을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하며 물이 빠질 때는 땅이 다시 드러나 위험이 계속된다. 이 지역의 호랑이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향한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샤크엘리는 잔잔한 물 표면이 완벽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백상어가 숨는다. 백상어들은 바다바닥의 빽빽한 켈프 숲에 숨어 머무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포위를 기다린다. 이 지역의 지형은 우연히 치명적인 함정을 만들었고 물개무리는 식량을 찾기 위해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한다. 철제 우리에 갇혀 바다의 거대한 포식자를 마주하면 죽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남아프리카 해안의 다이어 섬과 게이저 바위 사이 수로는 포식자와 먹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사냥지대를 형성한다. 연구원들은 한 아침에 여러 차례의 사냥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 백상어들은 독특한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물밑에서 고속으로 접근해 표면을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며 먹이를 끌어올린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상어 집단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게이저 바위의 물개무리는 수만 마리 규모이며 그들의 울음소리와 냄새가 전체 지역을 뒤덮어 생물학적 포식의 산업적 규모를 보여준다. 제크 크리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대우림의 빽빽한 이끼 속에 숨겨진 선사시대 성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존 규칙은 가혹합니다. 인간의 음식을 실수로 먹은 곰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며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개천에 수백만 마리의 회귀연화가 물을 물들여 붉은 리본처럼 흐르고 그 위를 거대한 고대나무들이 하늘까지 뻗어 신비로운 돔을 이루어 햇빛을 가립니다. 물소리와 곰이 먹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함은 마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숲을 떠나면 사진보다 야생의 위력에 대한 경외감이 남고 인간이 식물 사슬의 정점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느낍니다. 알래스카의 에드미럴티 섬에 위치한 패크 크리크는 갈색곰이 제곱마일당 가장 높은 밀도 중 하나로 추정되는 보호구역입니다. 안무는 소규모 가이드 그룹만 허용되며 거리, 소음, 음식 보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곰과 인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로노빌 폐쇄구역은 파괴된 건물 사이에 바람이 부서진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절대적인 침묵만이 남는다. 바람은 부서진 창문 사이를 스며들어 마치 빈 복도를 울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이 땅은 반감기가 24,000년인 플루토늄 동해 원소가 남아있어 우리 문명을 지질학적 시간보다 오래 지속한다. 지하에는 코끼리발이라 불리는 용융된 코르움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 방사능은 300초 안에 근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녹은 금속 덩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뜨거워 주변 토양을 즉시 태우며 방사능을 퍼뜨렸다. 사고 직후 녹색 소나무 숲이 순간 사라지고 녹슨 붉은색으로 변해 레드 포레스트가 되었으며 이는 영원한 상처가 된다. 레드 포레스트는 오늘도 방사능을 머금고 있어 접근하려면 방사능 방호복이 필수이다. 방사능 괴물을 봉쇄하기 위해 인류는 에펠탑 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이동식 강철돔을 건설해 폐허를 석관처럼 덮었다.
이 거대한 돔은 1990년대 초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이동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인간 문명의 화려함이 단 한밤의 재앙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간이 떠난 뒤 늑대, 스라소니, 멧돼지와 수백 종의 새들이 다시 나타났으며 늑대무리와 스라소니는 숲을 재샘시키고 멧돼지는 땅을 파며 새들은 쓰레기 더미를 청소한다. 과학자들은 일부 종에서 변이율이 높아진 반면 인구는 견고함을 유지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는 해고염이 장기적인 생물학적 유산을 남긴다는 복잡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고량 터널도로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깎은 석조길이다. 가난한 13명의 농부들이 피와 땀, 강철 같은 의지로 만든 작품이다. 수직 빨간 석회암 절벽이 높이 650피트 이상에 매달려 있어 마치 산심을 가르는 거대한 균열처럼 보인다. 터널 안은 언제나 아습하고 차가우며 거친 울퉁불퉁한 벽은 5년 동안 손으로 새긴 조각 자국으로 가득하다. 외부와 단절된 절벽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염소와 곡물을 팔아 망치와 끌을 구입하고 손으로 불가능해도 전했다. 절벽에 뚫린 각각의 창은 채석을 위한 출구이자 빛을 들여와 계곡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설계였다. 그들은 매달 마을 회관에 모여 작업 일정을 조율하고 새벽에 물을 끓여 차가운 바위 위에 뿌려 굽는 것을 방지했으며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아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진행했다. 오늘날 이 길은 전 세계 사진가와 탐험가를 끌어들이며 특히 일출 때 햇빛이 터널 입구를 비출 때 빗줄기가 석대걸 가로질러 아래 계곡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그러나 이 길을 만든 평범한 농부들은 구름이 작은 마을을 떠나면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베니스라군 한가운데 떠있는 포베글리아 섬은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가짜 평화의 가면 아래 숨겨진 떠있는 관과 같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 음산해 새조차 하늘을 날아가지 않는다. 그조차도 차갑고 무거운 공기에 눌려 날개를 퍼덕일 힘이 없다. 강한 소용돌이 물살은 탈출구 없는 자연 감옥을 만든다. 팬데믹 최악의 시기 A섬은 16만 명의 마지막 이동지였으며 그들은 하룻밤 낮으로 불꽃에 태워졌다. 그 불꽃은 섬 전체를 밝히며 연기를 끊임없이 뿜어냈다. 녹슨 정신과 병원 표지판은 이끼 낀 벽에 여전히 걸려 있어 평화로운 요양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의료 범죄를 증언한다. 그 표지는 바람에 흔들리며 오래된 비명을 속삭인다. 인간을 버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잔혹함의 가장 극악한 기념비이기도 하다. 오래전에 종이 제거됐지만 바람 부는 밤이면 붉은 벽돌탑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죽은 자의 영역에서 들린다고 현지인들은 주장한다. 포베글리아의 토양은 최대 50%가 인간의 재와 뼈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이는 수세기 동안 격리 매장을 겹겹이 쌓아 만든 글거다. 그 흙은 회생빛을 띠며 촉감조차 차갑다. 이탈리아 당국은 수십 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음을 해모 휴양지나 문화시설로 개발하려는 여러 계획도 공공의 반발과 섬이 풍기는 깊은 슬픔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 결과 섬은 오늘날까지도 발길이 닿지 않는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아폴로도 도로는 눈 덮인 고봉과 열대우림을 연결합니다. 고도 15,200피트 이상에서 3,900피트까지 급격히 떨어져 밀폐된 플라스틱 병까지 터뜨릴 정도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도로폭은 대략 10피트 정도로 트럭 한 대만 들어갈 수 있고 차선이나 비상차선은 없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재앙이 찾아옵니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도로 위로 직접 흐르며 눈부신 물막이를 형성해 시야를 가리고 차량을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거울이 없는 급커브 뒤에는 마주오는 트럭을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 도로는 1930년대 전쟁 포로들의 땀과 피로 손수 만든 길이며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볼리비아는 2006년 새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업교통을 전환시켜 사망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옛 도로는 산악 자전거 라이더들이 전체 구간을 내려가며
사랑하는 이가 추락한 지점에 세운 십자가와 기념비를 지나칩니다. 스릴과 비극이 공존하는 이 좁은 진흙과 암석 위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밀폐된 플라스틱 병까지 터뜨릴 정도의 압력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병이 파열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길은 수천 명의 전쟁 프로들이 손에 땀과 피를 묻히며 직접 깎아 만든 것으로 그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도로 양쪽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가와 기념비에서 느껴집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 비극적인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는 공식 칭호를 잉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적힌 이유가 됩니다. 스키퍼스 캐년 도로는 가파른 산비탈을 가로지른 들쭉날쭉한 흉터와 같다. 19세기 말 금광붐의 증거인 이 도로는 7회 동안 광부들이 절벽 사이에 로프를 매달고 구멍을 뚫어 폭약을 설치해 만든 길이다. 시스타암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은 건조하면 눈처럼 가루가 되고 비가 오면 끈적한 진흙으로 변한다. 폭로폭은 8피트에서 10피트 정도로 좁아 차문을 열면 한쪽은 절벽에 부딪히고 다른 독은 험준한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위험성을 인식한 보험사는 99%의 차량 보험이 이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보장을 거부한다.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 이 외진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면 몇 시간 혹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겨야 한다. 결국 캐년에서 채취된 금은 소수의 사람에게는 불을 안겨줬지만 많은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대부분은 보상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이 도로는 인간의 탐욕이 필요가 아닌 부의 유혹 때문에 불가능한 지형을 파고들어 길을 만든 역사의 증거다. 죽음의 철도, 구불구불 흐르는 강가의 고요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집착이다. 매번 놓인 침묵은 인간의 목숨과 교환되었으며 정글을 가로질러 258마일을 달리는 동안 맨손으로 날카로운 석회암 절벽을 깎고 원시적인 대나무 바구니에 옮기면서 10만 명 이상이 탈진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열대우림의 90% 습기 속에서는 돌에 베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치명적인 궤양으로 변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작업 캠프에 전염병을 퍼뜨렸다. 가장 숨이 막히는 구간은 수직 절벽 위에 위태롭게 놓여 오래된 기차가 절벽 옆을 지나며 아래 흐릿한 진흙 물줄기를 내려다본다. 아침 안개가 강 표면을 가리며 전쟁의 잔해가 물속 바닥에 남아있음을 감추려는 듯하다. 창밖을 내다볼 때 관광객은 날카로운 바위면이 몇 인치 정도만 떨어져 있어 몸에 닿을까 두려워한다. 이 철도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제국 육군의 감독하에 연합포로와 아시아 노동자를 강제 동원해 건설되었다. 건설 속도는 생존자들이 스피도식이라 부른 경비병이 최소한의 식량과 약품도 제공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기간 동안 인간 한계를 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 추정되는 6만 1,000명의 연합포로 중 약 1만 2천 명이 사망했으며 보호가 거의 없던 아시아 노동자들의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정된다. 그곳의 절벽 위에 놓인 철로는 손으로 만든 망치와 곡괭이로 깎은 거친 돌들을 끼워 넣어야 했으며 노동자들은 밤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했다. 전쟁이 남긴 파편과 부서진 차량 잔해가 물속에 떠다니며 방문객들은 물결을 통해 과거의 비극을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살아남은 구간을 따라 열차가 운행되며 관광객은 비교적 편안하게 인간 고통의 흔적 위를 지나게 된다.